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시각과 함께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껑충 뛴 공시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김용민 교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도 공개가 됩니다. 공동주택만큼이나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좀 나오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죠. 공동주택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 공시지가를 그냥 그 세금으로 바로 연동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바로 그 조세 부담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고통이고요. 그렇죠. 또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서 고통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골에 그 집값이 안 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서울만 집값이 오르느냐 하고 또 원성이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공시지가가 소득은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올리냐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서 지금 뭐 저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변동률을 저희가 연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올해 발표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개되는 이 개별 단독주택 이 공시가격도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죠. 공동주택보다는 그 상승률이 좀 적더라고요. 네네. 적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그런 위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죠. 이런 부담이요.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나 연금생활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공시지가를 이런 식으로 연동해 가지고 그 조세에 바로 부담시키게 되면 그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예.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어려워하는, 크겠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김 교수님? 사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이제 공시가격이 올랐고, 네. 이 개별주택, 뭐 단독주택 같은 곳에도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뭐 거의 대한민국 어디 살든지 다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먼저 이제 그 공시 가격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자면은 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옛날 한국감정원이죠. 여기서 매년 그 1월 1일 공시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총 주택 중에서 약 표준 주택 23만여 가구를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걸로 그 가격으로 약 60여 종류의 세금의 그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게 바로 재산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해당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해당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렇죠,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가 올라감으로써 그 피부양자의 그 자격이 박탈돼서 직장 지역 보급자로 발행되면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해서 언론에서 또 일부 전문가들이 단독주택도 표준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 폭탄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리고 또 은퇴해서 소득이 없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다른 또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보면은 1주택자가 특히 그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인상폭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과도한 그 우려는 약간 그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그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그 피부양자 박탈되는 그 인원이 약 한 180만여 명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도 또 다른 보완 대책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주택자, 일가구 2주택자들에게는 물론 세금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1주택자 어느 금액 이하에게는 크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게 보면은 정부의 그 공시지가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정부의 2030 로드맵이 년까지. 68.6%인데 이번에 보니까는 68.4%. 그래서 정부의 그 로드맵에 근접했다. 그게 이번에 정책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정 소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표정을 보니까. 네, 일단은 김재필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숫자를 좀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피부양자를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180만 명이 아니라 1.8만 명입니다. 아, 18,000명. 네네, 18,000명이고요. 네네네. 이 피부용자라는 게 지금 기준이 박탈되는 사람은 시세 기준으로 20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졌을 경우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제한적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20억을 넘는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20억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피부양자로서 그러니까 뭐 다른 가족의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 네. 하나도 보험료를 안 내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접근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양자 박탈이 많다라는 점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증세 보편적 네네. 증세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또한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그 지금 재산세를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92%에 해당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이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편적인 증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우리 한편에서는 재산세를 왜 그 세율을 낮추느냐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우리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이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조세일 텐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산세를 낮춰줬거든요, 작년에. 90%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네. 이것에 관한 논란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재산세를 낮추고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보편적인 증세가 아니더라도 증세라고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어쨌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19% 넘게 인상한 숫자를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지난해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1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른 폭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데서 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시가격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세액이 오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19%, 11%라는 것은 본래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네네. 반영 안 되어 있으니까 본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시가거든요. 시가가 변동하면 시가의 변동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가 변동 11%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플러스 해가지고 오른 것 같은데 19%는 좀 그래도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정부가 통계를 내는 그 통계들이 되게 보수적인 통계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 가격 통계에서 네. 한국부동산원 같은 데 통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제 상황과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미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진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19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뭐 댓글이나 반응들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도 오르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그 집값을 내가 올렸냐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소수의 피해자, 소수의 그 다주택자들, 투기성 그 주택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요. 방금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표준제 단독주택가의 그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현실화에는 55.9%인데 이번에는 55.8%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전 국토부 장관께서 집값이 11% 올랐다. 그런데 공시가 평균 인상률이 19%다. 이런 숫자로 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수치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그 복지제도의 그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은 지금 단독주택 표준지가의 이 현실화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그렇게 현 시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특히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차이가 한 30% 이상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폭의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보면은 55.9%의 현실화율이 55.8% 그러는데 이게 모두에게 포함된 게 아니라 방금 서두에서 우리 그 최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의 92.1%가 현재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에게는 해당되지만은 모두가 다 재산세에 반영돼서 큰 폭의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그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세종시 지금 집값과 공시가격을 저희가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집값은 한 45% 정도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뭐 무려 70%가 넘게 오르다 보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당연한 불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어제 세종시 주민을 만났는데 네네네. 불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만 그러니까 없으시네요?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거고요. 불만이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분도 있고 불만이 없는 분도 있고 세상은 뭐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고요. 다르시니까요. 예, 네. 생각이 다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승률이 세종이 높았던 것은 세종이 집값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 거죠. 이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단독주택은 한 55%,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70%이거든요. 네네. 반영한 이게 이제 시세 현실화율이 반영률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억 원일 때 시세가 10억 원일 때 아파트는 7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은 5억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럼 이 정도 차냐? 어떤 것들은 뭐 이따 제주도 얘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 10억짜리 공시가격이 3억 3억이고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거군요. 뭐 이렇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집값이 상승률이 높고 집값이 비싼 게 왜 더 공시가격이 높으냐면 네네. 예전에 이런 것들이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보다 강북이 현실화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뭐 50%대였고 그다음에 이쪽은 강북은 80%. 그러면 이제 평균하면 70%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시정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겠지만 네네. 거꾸로 지금까지 너무 안 내고 계셨던 거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이 45%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70%라는 거는 좀 그 간극이 좀 크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키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그 부분들이 들쭉날쭉했다는 거죠? 들쭉날쭉할 것들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히나 그게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높은 데일수록 이게 낮았거든요. 시세 반영률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정상화하는 중간 과정에 있다 보니까 크게 네네. 뭐 지금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네. 없었다는 거죠. 중간 과정인 거죠. 지금 사실 뭐 서울 아파트가 뭐 비싸다라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뭐 일관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매매 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
이미 뭐 KB나 이런 쪽에서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9억 원 넘은 지 한참 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상당수의 아파트는 다 종부세 대상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이제 9억 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원 이상이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서울 주택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안에 재작년도에 들어왔겠죠. 비해서요. 늘어났는데 이 종부세라는 것은 약간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이 정부의 시장 실태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내가 보았을 때는 올랐는데 네네. 그걸 국민들이 계속 집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강북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랄지 또 너무 그동안 저평가랄지 이런 걸로 이제 갑자기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도 말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종부세를 내야 된다 하는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면 그 내가 부유한 사람인가 하는 자존감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유세의 그 기준을 진짜 부유한 사람이 어떤 계층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종부세가 사실은 불필요한 세금이거든요.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운영하면 종부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은데 복잡하게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끼리 서로 이렇게 이중과세처럼. 이해 다툼하다 보니까 예. 종부세가 이제 탄생한 것인데 그렇게 국민들의 담세 능력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세 부과는 그럼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폭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 함부로 국가에서 아주 면밀히 사람이 소중하고 인권이 소중하다면은 그 재산권도 면밀하게 봐가지고 그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이죠. 사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늘어날 거는 뭐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종부세 대상자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 그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가 아파트 그 수급 지수이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수급 지수가 123.4,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17%인데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자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인데요. 그 한국 부동산이라는 보니까는 평균이 보면은 시세가 9억 8,300. 그리고 민간 업체인 KB 그 시세를 보면은 약 1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전년도 올해 들어서 영끌이라는 그런 용어가 신세대들이 나왔는데 네네. 이런 신세대들, 젊은 세들 2030 세대들이 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샀는데 9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재산세도 내면서 종부세까지 낸다. 이게 바로 징벌적 과세 아니냐. 자, 이런 것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실거주자의 종부세, 그리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고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종부세의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고 은퇴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제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그 제도는 없게끔 다시는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이 종부세가 모든 국민들에게 징벌적 과세라고만은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면은 자,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공평한 문제죠. 사실이거든요. 예.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입장이? 지금 강북에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사람들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강북에 이게 정부가 추산한 걸로는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은 8,550원을 종부세로 내시더라고요. 8,550원 더 낸다 이게 말씀이세요? 공시에 8,550원이라고요. 종부세 부과 액수가. 종부세 종부세 부과가. 부과 액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하고 그 종부세의 부담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평균 가격에서 종부세는 70% 정도 되니까 네네네. 사실 종부세 기준이 되려면 한 시세 12억, 기준으로는 13억 원 돼야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13억 것이거든요. 정도 되거든요. 네네, 13억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편입되는 아파트들의 종부세가 아까 8,550원, 아까 이제 그만큼 더 느는 거냐가 아니라 생긴다는 그만큼 거죠. 내는 것이 네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시는 고통스럽다.
뭐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너무 아니죠.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부담 능력에 그러니까 맞게 8,550원을 못 낼 아니요. 소유자가 8,550원 있습니까? 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집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네네. 수백만 원 됩니다. 잘 모르시고. 아니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종부세를 낼 만한 분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데요. 8,550원 종부세가 나왔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건 있는 좀 잘못 거고요. 아신 것 같은데. 2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40만 원 내시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종부세는 1주택자는 거의 내지 않고 80% 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부세는 연령이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길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세액공제인데요. 네. 이 말이죠. 세액공제라는 건 세액공제를 80%까지 지금 해줍니다. 원래 70% 해주던 걸. 세금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을 깎아주고 20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자, 은퇴자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비한 이 80%를 깎아주는 게 그럼 2030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것이냐? 이 그 고령자와 그다음에 오래 가지고 계신 오래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장기 거죠? 보유자에 대한 공제죠. 네. 50%까지 해주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지금 40%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니까 그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뭐 2030 따라가는데. 세대는 못 받지만 이 네. 혜택을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종부세의 경우는 80%까지 깎아주는 거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고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부담을 그러면 낮춰주고 이게,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80% 정도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부세가 뭐 부담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아, 그건 좀 잘못 아시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10,000원이 안 되는 돈만 종부세를 냈다고요? 예, 지금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9억이 넘으면 그렇다는 거죠. 9억이 넘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몇십만 원, 거의 200만 원 이렇게 낸 사람도 많아요. 한번 9억이 조사해보세요. 넘어서 100만 원이 넘을 수는 없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10억 이하, 시가로 한 12억, 3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30평 이상 되면. 그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부유세인데 그 사람들을 부유하다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거죠. 서울의 주택의 70%는 공시가격이 6억 원보다도 그리고 낮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억 많이 원보다도 매겨 아니 70%가 6억 원보다도 죄송합니다. 낮고요. 예. 그러면 한 90%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보다 낮거든요. 제가 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종부세 내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여러분의 말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억인데 공시가격이 9억인데 종부세 100만 원 절대로 안 넘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확인해 제가 보면 이건 한번 팩트의 9억 문제인 넘어서 거죠. 제가 넘는다는 말이죠. 한번 가름을 지어놓겠습니다. 자, 종부세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은 강남, 소초, 송파의 85제곱미터 이상은 전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강북에서는 거의가 해당이 안 되는데 강북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최근에 개발된 그런 뉴타운 구역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아현 뉴타운, 그다음에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성수동, 그리고 자양동. 그 일대에는 85제곱미터가 대부분 보면 시세가 13억에서 15억이 가기 때문에 종부세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강북의 일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종부세에 해당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방금 우리 최은영 수장님 말씀드렸던 그런 40평형대, 이제 평형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메타포에 의해서 보니까는 재산세 내고 추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냈더니 약 한 10,000원 정도 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너무 과도하게 그런 우려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김용민 교수님 말씀은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굉장히 부유세적인 측면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조건,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이런 은퇴한 상황에 대한 뭐 과세라 이런 것들을 좀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고유 특별공제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최은영 소장님은 80%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봤을 때 뭐 고연령자에 대한 혜택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완충작용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주시는 거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로드맵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그려져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목표는 그래요. 2030년까지 이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 아까 최 소장님 말씀하셨던 들쭉날쭉인 숫자를 다 좀 맞춰 놓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인데 이걸 보면 결국은 공시가격이 90%가 된다, 뭐 정상화된다, 현실화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세부담이 또 증가하는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교수님 생각 그렇죠. 어떠세요? 현행 방법으로 과세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보면 과세를 할 때 반드시 이 공시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여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율은 또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시지가법에 보면은 그 적정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시장 가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 공시가격을 항상 매겨야 돼요. 원래부터. 시세대로 매긴다는 거는 현실화율을 100%로 해야 되는 100%, 예, 그렇죠. 네. 그래야 그 법하고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한 3, 40년간 계속 위법 행위를 해온 거죠. 국토부에서. 작게 이제 그렇게 되면 측정을 했던 거죠. 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한테 담세 능력을 항상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세금을 부담하는데 억울한 일이 없는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거기 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활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조정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세제가 되어야지 그냥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납득이 가거든요. 뭐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앞서 최현영 소장님도 그렇고 김재필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그 비율 자체가 지역마다 다 다르고 아까 뭐 오히려 강북이 강남보다 높은 뭐 그런 상황이 막 연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데도 더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되는 뭐 세부담이라든지 가격 부담을 지어야 되는 요인이 생기니까 아마 현실화를 한 말씀 시키는 것 같다는 드려도 생각이 될까요? 들거든요. 예, 말씀 아까 주시죠. 다주택자는 징벌적인 종부세를 매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강남에 한 20억짜리나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네. 강북에 한 10억짜리 두세 채를 사서 하나는 세를 논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종부세를 매기는 게 온당한 겁니까? 다시 거기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는 세금을 매기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종부세고요. 임대소득도 그리고 또 자신 정부가 말씀 할 먼저 일이 듣고 듣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들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과도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이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이지만은 공공의 성격을 많이 가미돼서 교수님 좀 더 말씀 끊어서 되시는데 예, 혹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하고요, 예. 10억짜리 강북에 세 채 가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주택 공급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물론 공급 양으로 봐서. 임대에 대해서 공급을 했을 때는 임대 공급이든 소유 공급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당연히 두 채는 임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어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주택 공급 면에서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근데 공급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남에 한 채가 있으면 이거는 뭐 임대로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강북에 그러면 10억짜리 세 채가 있으면 그러니까 30억짜리 한 채, 두 채는 임대로 10억짜리 세 나오죠. 채가 있으면 두 채는 어쨌든 임대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급만의 역할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이전에 그것은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독점이요? 예, 독점이요. 예, 왜 독점이라고. 독점이 되죠?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임대 시장에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이 많이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고 아, 그것은- 그럼으로써 또 주택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의 양산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그건 크게 이게 영향을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세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현실을 가져오지 그것은 않았나? 임대 사업자죠. 지금 말씀하는 거 임대 사업자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냥 서민들이 강남에 돈벌이가 없으니까 집 한 집 팔아서 집 여러 채 사가지고 세를 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다. 자,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 반박을 드리면요. 자, 강북에 10억짜리 아파트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예를 든 거죠. 10억짜리 강남하고 그러니까 꼭 10억이라는 네.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너무 않으셔도 연연하지 된다는 마시고, 말씀을 예. 주시는 것 방금 같은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장님께 강북에 좀- 10억짜리 네.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다. 저는 그건 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 두 네. 분이 지금 의견이 되게 다르시거든요. 김용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격은 원래 적정 가격이어야 됩니다. 시장 그렇죠. 가격이어야 되는 당연히. 것이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표 100%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안 그랬죠, 그래서 예예. 그래서 그것들을 90%까지 그 이제 100%까지 못 가고 지금 90%가 그렇죠. 일단 까지 목표치는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정부의 목표치는 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의 적정 가격이고 그거는 시장 가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까지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계속 그러지 말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거래가라는 게 2006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주택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2006년에 실거래가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 공시가격이 사실 필요하냐라는 논쟁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실거래 과세하지 않고 지금 공시가격이라는 걸 공시가격으로 이용하는데. 과세를 하는 거죠. 공시가격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30%는 깎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60%가 그러니까 40%를 또 깎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 기준에서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시세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 공시가격이 과세 표준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는 9억이거든요. 그게. 9억.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억짜리가 과세 표준으로는 지금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할인이 되는 거죠. 할인도 되고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세를 네. 매기고 네, 어떤 거는 네, 공시가격으로 네, 네. 매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실거래로 과세하자. 아예 공시가격이 하나로 아니라 단일화하자. 우리가 가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서 뛰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재산세의 90% 넘는 국민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8% 정도 되는 국민이 재산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이 세부담은 연동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 국민들과 뭐 국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표본을 어떻게 잡는지 표본에 대한 문제도 막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뭐 소장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제주도 얘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표준주택으로 몇 가지 선정해서 이제 공시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그중에 폐가 그러니까 뭐 집으로 지금 역할을 할 기능을 할 수 없는 곳도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문제 제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조사를 잘 안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떠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김용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좀 어떻게 이 가격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를 보면은요 한 3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공시가격을 개별 공시가격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주택을 있어야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표준주택 구할 때는 대표성이랄지
중용성이랄지 또는 안전성이랄지 그걸 고려하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규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전혀 시장 가치가 없는 것을 폐가라면 시장 가치 없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표준지로 선정하는 평가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시장 가치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네네. 폐가지만은 표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선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사가 그냥 도면만 보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서 도면 보니까 이게 두리뭉실 다른데 표준이 되겠으니까 그냥 찍어서 선정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제 확인 과정이 있을 테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만약에 그 과정이 잘 안 된 거네요. 예, 잘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폐가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거의 시장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표준지로 선정한다. 이것은 시장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표준지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잘못된 것이라고 표준이 집이 아닌 것을 표준화 시켜놔서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국토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뭐 건축물 대장이나 지방세 과세 대장 등을 보고 우리가 선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 문서만 보고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우리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1989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세상은 변했는데 이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위치, 지목 이것을 보고 선정을 했는데요. 물론 한국감정원에서도 제주도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서류를 보고 그런 거 말씀드렸듯이 공부상 서류라고 그러죠. 예.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그다음에 네. 건축물 관리대장, 그다음에 이 토지의 지목, 자, 이런 것을 보고 했는데 이 그동안에 있는 그런 폐단이 그대로 역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준지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서류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이번에는 큰 실수 오류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을 답사해서 정말 이 건축의 건축 용도라든지 만약에 이게 지목이 대지인데 그 말 그대로 지목상의 대지처럼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그 서면만 보고 이걸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저희 지금 그 국토부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하고 이렇게 지금 그 설전이 벌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서류 보냈어요. 그러면은 한국감정원에서는 서류를 보되 현장 실사를 해야죠. 부동산원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을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기존의 간행도를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어느 도로에 접했느냐. 그다음에 이 부동산의 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건축 용도 또 지적법상에 이 대지가 뭐 1종, 2종, 3종 또는 상업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인을 보지 않고 공통적인 것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공시지가의 표준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평가가 돼야만 이 과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시끄러운데 또 좀 시끌시끌해졌어요. 지금 공시가격 근데 사실 눈으로 좀 봤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국민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지금 제주도의 저 집에 대한 논쟁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네네. 건물 가격으로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은 주로 땅값으로 그 토지 가격이 대부분의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저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네. 사람이 살지 않은지의 여부는 저 주택의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뭐 지자체와 국토부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본질적인 뭐 신뢰성을 흔드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독주택은 대부분 토지 가격이 그 주택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가격은 뭐 10년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이게 가격으로 따져지질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본질에서 논쟁이 벗어났다고 보고 그리고 그 기준에 투명화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부가 올해 최초로
4월에 공개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세종시에는 이미 기준을 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사례로. 네네. 어쨌든 뭐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어쨌든 상향되는 추세에 있고 정부는 뭐 부동산 시장 안정,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집값 안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명제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전혀 반대 같아요.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그 세액 부담이 많아진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감액해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은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보유세가 올라간다든지 또 양도세가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세금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필요 경비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필요재 경비라고 그러는데 그 가치가 그 물건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재 경비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임대료 상승이 거기에 전가가 됩니다. 임대료에. 그렇지 않고는 그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못하면 그만큼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서 값도 임대료가 폭등하죠. 말하자면 필요 경비를 국가가 과도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임차인들만 말하자면 부담시키는 거예요. 추정적으로.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세를 올린다. 리스 업체에서. 그러면은 그 리스료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올리겠죠. 올리겠죠, 당연히. 그래야 적자가 안 나죠. 예.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 자동차를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비용. 이건 세금이에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소득세하고 또 다르거든요. 양도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주식이랄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 그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부담이나 이런 부담이 커졌을 때 과연 이게 단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세입자한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 이 세부담 늘어난 세만큼 뭐 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그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은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세금이 인상됨으로써 정부에서는 그 인상의 요인이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 했는데 이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여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주택 역시 이제 소비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주택을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구입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주택 시장이 한풀 꺾일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 주택으로 인해서 이 가격은 안정화의 기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그 세금 증가 부분만큼 전가를 시키면은 세입자들의 그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고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무주택자나 이렇게 세금 부담이 전가가 되면 결국은 또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최소한의 장치는 가지고 있죠. 작년에 임대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네. 전월세 인상률을 상한할 5%로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정 장치는 이제 갖췄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무조건 전가시킬 수 없는 그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일부. 그걸로 다 보완이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신규 계약 시에는 5% 인상률 훨씬 더 제한이 폭등할 수 없으니까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런 뭐 조세 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나름의 장치는 있다. 예, 나름의 장치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러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110만 호가 넘게 실거래가 됐거든요. 네네.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온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증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거 세부담이 너무 이제 다주택자들은 서울에 부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2주택, 3주택을 아파트를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런 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세부담이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갖지 말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매물들이 일부 출현하면서 작년에 실거래가 110만 호가 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시가격을 상향을 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세부담을 높이는 게 가격 안정에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그게 작년에 상당히 많은 주택이 팔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장치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뭐 충분하진 않지만 있고. 네, 나름대로 있다. 네, 저는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이걸 부과하면 예. 그건 거의 반드시 전가 되거나 아니면은 값이 오르거나 둘 중에 가격 하나죠. 오르거나 아마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을 봤을 때 하나하나는 굉장히 의도가 좋은데 이걸 좀 뭉쳐 놓으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발견된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정부의 정책 중에서 예전에 우리가 항상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죠. 정부가 정책을 내용탕 정책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왜냐하면 일정 시기만 넘으면은 그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부분 보면은 야 보유세를 높였으면은 이게 양도세를 줄여놔라. 그러면 매물이 나와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높여서 팔아라 이런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 제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관성 있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자, 그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주택보다는 이게 주택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넘기기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그 정책적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 지금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뭐 각종 부동산 시장에서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게 그리고 서민들이 또 걱정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전 교수, 김재필 교수, 최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